수많은 사람들이 UFO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reptilian이란 외계인이 이미 지구에 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죠. 기자가 멘트를 합니다. 지금 보셨나요?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혀가 이상하게 길게 나오며 무언가를 잡아먹은 듯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영상의 뒷부분은 망할 벌레가 입에 들어왔어 라며 기자가 말하는데요. 벌레. 왜 벌레를 혀를 내밀어 먹었을까요? 마치 본능처럼. 지금 보시는 영상은 실제로 미군 전투기 조종사가 레이더 화면을 공개한 UFO 영상입니다. 저렇게 작은 것이 빠른 속도로 일직선 비행이 가능할까요? 그게 과연 사실일까요? 이 외에도 수많은 UFO 영상이 있죠. 모두 사실일까요? 하지만 말이죠. 정작 우리는 왜 한 번도 외계인을 직접 보지 못했을까요? UFO를 봤다는 사람은 많지만 왜 우리는 명확한 증거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할까요? 외계인은 정말 존재할까요? 천문학자이자 행성과학자, 우주생물학자인 칼 세이건은 외계인은 있을 수 있으며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이유를 오늘 소개하는 책을 통해 말해줍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과학책 중 가장 오래 스테디셀러인 코스모스입니다. 2006년 12월 30일 사이언스 북스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자, 이 책에서 그 답을 찾을지 모릅니다. 과학을 보다의 김범준 교수님은 이 책을 3권이나 가지고 계시다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부가 팔린 책이기도 하죠. 저자는 칼 세이건, 우주와 관련해서는 가장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천문학자이자 행성과학자, 우주생물학자이기도 하며 보이저 1호와 2호 탐사선에 지구의 메시지를 담은 황금 레코드를 실었고 화성 탐사 및 금성 대기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한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책을 통해 무거운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멸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문명으로 제발 남기를 바란다고요. 그가 쓴 코스모스 책은 우주와 관련된 많은 과학적인 이야기를 역사와 함께 재미있게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나 700쪽이나 되는 유명한 벽돌책 중 한 명이죠. 내면 소통과 함께요. 내면 소통은 아직도 있는 중입니다. 이 책은 과학책이지만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자가 굉장히 고심했다는 걸 읽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만큼 쉽게 예를 잘 들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소개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대놓고 하고 있는 뒷부분을 보고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흥미를 가지는 이야기니까요. 거기다 저자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 세이건은 영상 앞에서 보여드린 영상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계인의 존재는 과학적으로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지구보다 심지어 수십억 년 이상 나이를 먹은 행성들도 상당수에 이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지구가 이 행성들에서 온 여행객의 방문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겠는가? 외계 문명권으로부터의 지구 방문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믿기에는 지구의 나이 45억 년은 너무 길다. 오늘 소개하는 코스모스는 단순히 외계인이 있다, 없다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외계인이 있을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풀어냈기 때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계 문명이 정말 존재하는지 모르지만 과학자들은 이를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수학적인 계산으로 접근합니다. 칼 세이건은 말합니다. 지구 문명권과 교신이 가능한 고등 문명권이 은하수 은하에 몇이나 있을지
추정해보자. 문명권의 총수를 N값이라고 해보죠. 그 전에 이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은하 안에는 항성이 수십만 개 있습니다. 그 항성은 태양 같은 존재입니다. 항성 주위에는 행성들이 항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태양을 가리켜 태양계라고 부릅니다. 즉 우주 안에는 은하들이 여럿 있고 은하 안에는 항성들이 여럿 있고 항성 주변에는 행성들이 여럿 있죠. 그리고 행성 주변엔 위성도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태양계에 속한 행성 중 하나죠. 그런데 은하에 약 4천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N값을 구하러 가보죠. 과연 이 방정식으로 얼마나 많은 문명권이 있을까요? 드레이크 방정식이라 불리는 이 수학 공식은 이 요소들을 모두 곱하는 매우 쉬운 식입니다. 은하에 있는 별들 R값, R 중에서 우리 태양계처럼 행성계를 가지고 있는 별들의 비율이 약 3분의 1 정도. 이 행성계들에서 생명이 서식할 여건을 갖춘 행성들 비율을 또 곱하게 됩니다. 흔히 이 행성들이 위치한 곳을 골디락스 존이라 부릅니다. 우리 태양계에 우리 지구처럼 태양과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딱 적정한 위치를 말하죠. 그 위치에 있는 행성들을 저자는 5분의 1 정도로 봅니다. 최근 실제로 골디락스 존에 있는 프록시마 행성을 발견하기도 했죠. 프록시마 행성은 4.3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은하의 별이 4천억 개입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계처럼 10개의 행성이 항성인 태양을 돌고 있고 그 중에 골디락스 존에 들어있는 행성이 2개 정도 있다면 5분의 1 정도의 확률이 되죠. 그럼 중간 정리 들어갑니다. 4천억 개에서 행성계를 가질 확률을 3분의 1, 그리고 골디락스 존에 들어오는 행성 5분의 1로 잡았습니다. 이제 그 행성에서 실제로 생명이 태어날 확률과 그 생명이 지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진화하기까지의 확률을 곱해줘야 합니다. 생명만 태어났다고 해도 엄청난 일이긴 한데 우리는 문명을 이룬 지적 생명체를 찾고 있죠. 그래서 이 두 확률을 곱해줘야 합니다. 저자는 실제로 실험을 통해 생명의 기초가 되는 분자들이 우주에 흔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에서 쉽게 만들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고 생명 현상의 기본 분자들은 자기 복제를 하기 때문에 우주적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분자들의 탄생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확률이 0은 아니고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으니 3분의 1로 생명 탄생 확률을 봅니다. 그 다음 지적 생명으로 진화 확률을 1%로 봅니다. 이 값은 과학자들의 추정값의 중간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하면서 마지막 변수인 문명 지속 확률이 남습니다. 우리 지구 문명을 1만에서 2만으로 보는데 1만으로 치고 우리가 자멸하면 문명 지속 연수는 1만이 되죠. 그리고 태양의 남은 수명이 50억, 지구는 45억 년 전에 생겨났다면 앞으로 남은 50억 안에는 평균적으로 1개 정도 문명이 더 생길 수 있겠죠. 만약 우리가 자멸한다면 말이죠. 남은 50억 년 안에 1개 문명만이 더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이 확률은 100만 분의 1로 저자는 보게 됩니다. 이를 다 곱하게 되면 실제로 8.89개가 나오는데 책에서는 근사치로 10개라 합니다. 우리 문명 말고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우리처럼 발달한 문명이 10개 정도는 된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도 놀라운데 저자는 이건 너무 적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외계인과 우리가 도대체 조우되지 않는 이유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는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 드레이크 방정식을 좀 더 이어갈게요. 저자는 외계인은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책에서조차 그 열정이 느껴졌어요. 그는 이 값을 조금 수정해 보자고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무거운 메시지를 주는 부분이죠.
1만밖에 안 되는 문명 역사를 우리가 자멸하지 말자. 제발 자멸하지 말자. 이러면서 문명 지속 확률을 희망차게 높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자멸하지 않고 계속 지속할 수 있다면 다른 10개 문명권도 그럴 것이다. 그럼 그렇게 문명 지속 확률을 100만 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높이게 되면 n값은 10개에서 수백만 개가 된다. 자, 이제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 은하 안에서만 문명권을 가지고 있는 외계인이 수백만 개가 있다면 우리를 포함해서 그들끼리의 상간거리는 약 200광년이 됩니다. 우리 은하의 지름을 10만 광년으로 보는데 10만 광년 안에 10의 7제곱이 된 1천만 개의 문명권이 있다면 서로 간 평균 거리는 200광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계산하면 맞지 않습니다. 책에서조차 모두 근사치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해보면 이렇죠. 우리 은하에 별 수천억 개다. 그중 드레이크 방정식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정말 보수적으로 10개 정도인데 제발 우리 문명이 자멸하지 않고 지속되길 바라면서 확률을 높였다. 그랬더니 1천만 개 정도 된다. 그럼 우리 은하 안에서 그들 간 거리는 약 200광년이 될 것이다. 자, 이제 더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문명을 가진 외계인은 분명히 있다. 그들에게 신호를 보내자. 아니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생각해서 신호를 보낼 수 있으니 받을 준비를 해보자. 그래서 실제로 만원경을 만듭니다. 아레시보 만원경은 푸에르토리코의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접시형 전파 만원경입니다. 지름이 305m가 되는 거대한 반사판을 사용하여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수신합니다. 그리고 보내기도 합니다. 1963년에 완공되었으며 1974년에 외계 문명에 닿길 바라며 신호를 실제로 보내기도 합니다. 만약 그들이 문명을 가졌다면, 그리고 우리와 비슷하다면 전파를 사용할 것이고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 그들 중 하나와의 거리도 이미 200광년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된다 보여도 과학자들이 보낸 메시지에는 주목할 만합니다. 그 메시지는 자연 법칙을 이루는 소수의 법칙을 보냅니다. 과학자들은 생각한 거죠. 멀리 있는 수많은 은하들도 사과를 땅에 떨어뜨리고 보이저 우주선의 궤도를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 중력의 법칙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우주 어디에서나 성립함으로 별들 사이를 가로질러 우리에게 온 메시지도 혹은 간 메시지도 그들이나 우리나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만 년 정도 뒤져 있다면 그들은 받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우리보다 약간 앞섰다면 그들은 벌써 태양계 곳곳을 탐색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벌써 그들의 대표단이 여기 지구에 와 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아레시보 만원경은 2017년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받고 2020년 8월 케이블 파손이 되며 2020년 12월 1일 붕괴됩니다. 대체 프로젝트로는 중국의 FAST 만원경이 있죠. 얼마 전 유행한 삼체가 생각나기도 하네요. 한편 과학자들은 왜 우리는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지구에 이미 와야 하는데 그걸 볼 수 없을까? 라는 논리적 추론에 들어갑니다. 이는 6가지가 있습니다. 빠르게 말해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외계 문명은 없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 성간 우주 비행에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장애가 존재한다. 그래서 벗어날 수 없어서 못 봤다. 세 번째, 어쩌면 그들은 이미 와 있을지도 모른다. 어떤 윤리적 배려나 아니면 모종의 은하법 같은 규정 때문에 자신들의 존재를 우리에게서 숨기고 있지 않을까? 영상 앞에 reptilian 같은 거죠. 네 번째, 배양 접시에 배양한 세균을 관찰하듯이 그들도 우리를 냉정하고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을지 모른다.
5번째, 그들은 지구에 관심 자체가 없다. 만약 인구 과잉이나 자원 부족으로 인해 행성을 떠나야 한다면 우리가 화성을 생각하듯이 200광년이나 떨어진 지구보다 그들에게 더 가까운 행성이 더욱 매력적일 것이다. 만약 그렇게 우주 식민화를 하고 있는 문명이 200광년 떨어진 곳에서 100만 년 전에 시작됐다고 치자. 그들의 기술은 이미 우주 식민화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발달해 있을 것이다. 6번째, 그들은 생겨나고 자멸했다. 그래서 볼 수 없었다. 이렇게 6가지 이유를 저자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독자님들은 어떤 이유가 가장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우리는 영화에서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 역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코르테스는 당시 100만 명이나 되는 아즈텍인들을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콜럼버스가 도착한 것도 마찬가지죠. 만약 그들이 여기에 올 정도라면 영화처럼 우리가 초반에 밀리다가 대등하게 싸우다 이길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 문명이 아기에 찬 외계 문명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걱정할 필요조차 없다.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동족이나 다른 문명권과 잘 어울려 살 줄 아는 방법을 이미 터득했음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다스리고 남과 어울려 살 줄 모른다면 그렇게 오랜 세월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 자신의 후진성에서 공포감이 유래된 것이다. 우리의 공포감은 우리 자신의 죄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크로테스와 100만 아즈텍인들처럼. 너무 흥미로운 내용들이죠. 저자는 제가 소개해드리는 장의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외계 문명의 탐색이야말로 실패해도 성공하는 사업이다. 그 이유를 2가지 들었는데요. 만약 아무 신호도 없고 문명 발생이란 것이 참으로 드문 현상으로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고 치면 외계인은 없고 정말 우리밖에 없다는 거죠. 이는 지구 생명의 고귀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 한 명 한 명이 개체로서 반드시 존중돼야 할 존재가 됩니다. 우리 스스로 자멸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외계 문명이 발견된다면 그 순간 인류의 역사와 철학, 과학, 종교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우주의 유일한 존재가 아니게 되며 우리의 위치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는 과학의 발전뿐 아니라 철학적, 정신적 변화까지 가져오게 될 겁니다. 이제 질문은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는 외계 문명을 찾아야 할까요? 만약 찾지 못한다면 인류는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되고 서로 전쟁을 하지 말아야겠죠. 보존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외계 문명을 찾게 된다면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발전해 나가게 될 겁니다. 아마 저자인 칼 세이건이 살아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외계 문명을 찾기 위해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